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과정을 함께할 허민수라입니다. 자, 지금 보실 내용은 이제 그 살림의 대두와 붕당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림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게 되죠. 살림. 그러니까 선비 사자와 이제 수풀 임자를 일컬어서 이제 살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살림들이 이 신진 사대부들이 이제 살림으로 이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 왕조 개창에 반대에 있었던 이 정몽주 있지 않습니까? 이 정몽주의 제자들, 정몽주 길제, 김숙자, 김종직, 조광조, 자, 이렇게 연결되는 자, 이 계통들이 중앙 정계로 들어가지 않고 지방에 은거해서 이제 그 초야에 묻혀서 이제 학문 연구에 몰두를 하고 이제 제자를 양성하는 자, 이런 집단들이 바로 이 살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우선 그 신진사대부들이 이 고려 말에 등장하면서 이제 분화되지 않습니까? 분화되면서 이제 혁명파 사대부와 이제 온건파 사대부로 이제 분화되지 않습니까? 혁명파 사대부와 이제 온건파 사대부로 이제 분화가 되는데, 이 혁명파 사대부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자, 훈구파가 되는 거야. 이 공로 훈자를 써서 훈구파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 광의의 의미로는 이 혁명파 사대부들을 이제 걷는 표현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이제 1453년이죠. 1453년에 이제 그 계유전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수양대군, 이 세조에 의해서 이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공신저기를 받았던 이 집단들, 그들을 일컬어서 이제 훈구파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훈구파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 은거해서 이제 학문 연구와 이제 제자 양성에 몰두했었던 이 온건파 세력들, 이들이 바로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이 살림이 되는 건데, 혁명파 사대부들을 뭐라고 하냐면 또 이제 관학파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관학파. 이 15세기에 이 민족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예술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게 되고, 부국강명 정책이 이제 추진이 되면서 영토도 확장되는 등 굉장히 국가 발전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균관이라든지 또는 이 집현전, 이 관학이지 않습니까? 이 성균관이라든지 또는 집현전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많은 관리들이 양성이 되기 때문에 혁명파 사대부들을 보통 관학파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훈구와 살림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 훈구파 있지 않습니까? 이 훈구파들이 굉장히 비대해져요. 원래 사실 고인물은 이제 썩지 않습니까? 처음에 신진사대부였을 때에 굉장히 이들이 참신했었잖아요. 참신했었는데 나중에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중앙정계에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굉장히 대토지도 이제 소유를 하게 되고, 나름대로 어떤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등 좀 참신하지 못한 그런 세력으로 이제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 성종 때죠. 이 성종 때에 이 비대해진 이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몰두했었던 이 살림들을 이 중앙 정계로 이제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성종 때. 그래서 이제 이 김종직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 살림들이 중앙 정계로 돌아와서 이 3사 있지 않습니까? 3사, 사원부, 사간원, 그리고 홍문관을 일컬어서 언론 3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언론 3사로서 이 살림들이 굉장히 많이 등용이 돼요. 3사로 등용이 되면서 이 훈구의 어떤 비리라든지 이 탈법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3사로 등용이 되면서. 그래서 이 훈구와 살림들이 계속 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훈구가 살림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 사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훈구 세력들의 공격을 받고 살림들이 화를 입었다. 그래서 이제 사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화는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갑기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무갑기열. 무오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무오사화. 그다음에 갑자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갑자사화. 그다음에 기묘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기묘사화. 그다음에 을사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을사사화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무오사화는 이제 1498년이 되겠죠? 갑자사화는 1504년이 되고, 기묘사화는 1519년에, 을사사화는 1545년에 각각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때 살림들이 또 대거 화를 입는데, 이때는 이제 연산국 때
연산군 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산군. 조선 성종의 아들이죠. 성종의 아들이고 패비우시의 아들이면서 굉장히 많은 비행과 굉장히 폭정을 저질렀었던 이 연산군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중종 반정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연산군 때 어쨌든 무오사와 갑자사화를 통해서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기묘사화는 이거는 이제 중종 때, 조선 중종 때 이제 이 조광조 일파 있지 않습니까? 이 살인들이 조광조예요.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살인들이 대거 화를 입는 사건, 이게 바로 기묘사화가 되고, 그다음에 을사사화가 이제 명종 원년에 이 윤씨 세력 때 명종의 외척들이죠. 외척들 간에 어떤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윤원영이에요.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이 소윤이 이 윤임을 중심으로 한 이 대윤을 대거 이제 공격하게 되는, 이 살인과 살인들 사이의 그 다툼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때는 어쨌든 간에 이 살인들이 화를 입는데, 그래서 이제 4대 사화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자사화, 이런 식으로 해서 사화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살인들이 일망타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중앙정계로 올라오게 돼요. 그 중앙정계로 올라오게 되는 그 밑바탕이 되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자, 이 서원과 조선 중종 때 이 서원이 최초로 이제 설립이 되거든요. 이 주세붕에 의해서 이 풍기 군수 주세붕에 의해서 이 경북 영주 지역에 최초로 이제 서원이 탄생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서원과 이 향약을 바탕으로서, 이 향약은 뭐냐면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향촌사회 백성들의 어떤 예법이라든지 이런 걸 담고 있는 이 향약인데, 어쨌든 이 서원과 이 향약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중앙정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중앙정계로 올라오게 되면서 16세기 한 중반 이후부터는 16세기부터는 이 살인들이 완전히 이제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어쨌든 이때까지 이 살인들이, 그래서 이제 살인이 완전히 집권하는 16세기 이후 살인들이 완전히 집권하게 된다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훈구가 이 살인으로 흡수 통합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살인들이 집권하게 되는데, 이 살인들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또 이제 갈등이 발생해요. 나중에 그게 이제 붕당의 시초가 되는데,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조전랑 문제를 가지고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또 좀 이따 설명해드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인파들이 16세기 때에 집권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몽주의 후예들이죠. 정몽주의 후예들이 어쨌든 이 정몽주 제자들이 16세기 중반 이후에 어쨌든 중앙정계를 완전히 장악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혁명파 사대부와 이 온건파 사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훈구파와 우리 교재 나와있죠? 훈구 세력과 이 살인파의 비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훈구파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이 혁명파 사대부들이죠. 혁명파 사대부들이고, 살인파들은 이 온건파 사대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부국강병을 굉장히 추구해요. 훈구파들은. 자, 부국강병을 추구한다.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영토도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사군육진도 이제 김종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사군육진도 사군육진도 설치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부국강병이라든지 또 이 중앙 집권을 강조하고, 이 살인파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 향촌자치와 이제 또 명분이라든지 또는 의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분과 의리를 강조하면서 이제 이 흉무파 같은 경우는 패도 정치를 강조한다면, 살인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왕도 정치를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풍적으로 보면 이 사장을 중시하는데 살인파 같은 경우는 이 경악을 중시해요. 경악을. 이 사장이 뭐냐면, 이 시와 이 문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이 재능을 주로 이제 강조를 하게 되고, 살인파 같은 경우는 유교적인 학문을 굉장히 강조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악이.
그리고 사상적으로 이제 뭐 저기 성리학 이외에 굉장히 관용적인, 자,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대해서 불교라든지 도교와 같은 이런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살인파 같은 경우는 올리 성리학만이에요. 다른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성리학만 추구했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역사관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단군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자주적 사관이죠? 단군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주적 사관을 굉장히 강조했었다. 그러나 이 살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자, 중국에서 이제 은나라하고 주나라하고 이제 은주 교체 시기 때 이제 그 중국의 재상이었던 이 기자가 이 고조선을 건너와서 여러 가지 예법이라든지 예약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존화주의적인, 중국 중심적인 어떤 존화주의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살인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적을 보게 되면 뭐 훈구파는 뭐 15세기 민족문화를 굉장히 발달시켜 나갔고, 살인들 같은 경우 16세기 이후에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출신 지역을 보게 되면 이제 이 훈구파 같은 경우 주로 이제 기호 지방이에요. 기호란 말은 뭐 무슨 말이냐면, 이 기는 이 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지역을 얘기하고, 호는 이 호서 지방, 그러니까 이 충청 지방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경기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살인파 같은 경우는 이 영남 지방이에요. 영남 지방,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이죠.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기호 지방으로 확산되는, 훈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인으로 이제 흡수 통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양성을 보게 되면 이제 뭐 훈구파는 관학파지 않습니까? 관학파기 때문에 이 성균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균관이라든지 또는 집현전을 통해서 이 성산문이라든지 뭐 신숙주, 정인지, 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집현전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이제 훈구파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살인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산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서원 중심에서 그 명망이 있는 학자들, 이 산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산림이 주도가 되어서 이제 그 중앙 정계로 끊임없이 인재를 배출하고 양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제 우리 훈구파와 이 살인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자, 여기까지 내용을 확대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또 빼놓은 게 뭐가 있었냐면, 자, 이 훈구파 같은 경우는 대토지소예요. 대토지고, 훈구파는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들이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살인의 정치적 성장하고 나와있죠? 그래서 성종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종 때 이후에 살인이 중앙 정교를 끊임없이 올라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라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향촌자치규약이요. 이 향촌사회에서 이제 이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어떤 그 규칙, 규약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촌사회를 이제 그 살인들이 이제 지배해 나가려는 어떤 그 예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 향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향살이라고 설명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촌사회의 어떤 이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어떤 그 활쏘기 행사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그 교화를 하기 위한 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음주례도 마찬가지로 이제 향촌사회에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끼리 이제 그 음주도 하면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예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홍보하고 알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살인들이 주로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 중종 때 이제 확산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성종 때 살인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사창제가 시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종 때. 근데 사창제 시행된 게 아니라 성종 때에 사창제가 폐지가 되었었죠. 성종 완전에 사창제가 폐지가 되는데, 조선 세종 때에 이 백성들의 구휼 정책으로서 이 민간에서 이제 좀 춘궁기 때 곡식을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를 받아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창제가 이 성종 때 어쨌든 이 폐지가 되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흥선대원군 때 이 사창제가 또 부활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사창제가 폐지가 되었었다라는 거. 그런데 유향소 복립운동, 이 성종 때에 유향소가 이 복립운동이 이제 정의가 되죠. 이 살인들의 어떤 그 향촌사회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향소이지 않습니까? 유향소가 되는데, 유향소는 그 이시의 난, 이 조선, 세조 때 함경도 지역에서 이시의 난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유향소
유황소가 이제 그 반역에 이제 그 참여하게 되면서 유황소를 이제 폐지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종 때 이제 사림들을 등용하게 되면서 유황소 복립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또 유황소가 이제 복구가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서원 건립, 이 조선 중종 때에 이제 이 풍기군수였었던 이 주세붕에 의해서 이제 최초로 백운동 서원이라는 백운동 서원이 조선 최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백운동, 이 주세붕에 의해서 이 풍기군수 주세붕에 의해서 백운동 서원이 만들어지겠는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1,000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퇴계유황이 나중에 또 이제 풍기군수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거든요. 풍기군수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이 백운동 서원 있지 않습니까? 이 백운동 서원이 조선 명종 때죠. 명종 때에 이 사액을 받습니다. 임금으로부터 현판을 내려받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사액서원이라고 얘기해요. 사액서, 임금으로부터 이제 사액 받았다. 사액서원으로서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사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세 개죠. 백운동 서원, 사액서원이다. 최초의 사액서원이다. 그리고 이제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제수받았다. 이 사액서원은 나중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돼요. 임금의 어떤 현판을 내려받는. 그래서 토지도 지급을 받고, 면세 혜택도 받고, 노비도 지급을 받고, 사액서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서적들도 지원을 받는, 굉장히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다는 이 서원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서원 건립을 통해서 향촌 세력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 사림들이. 그래서 이제 성종 초에 김종직 등 영남 출신 사류가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정치 세력화했었다. 당시 기득권 세력에서도 훈신들, 그러니까 이 훈구파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 훈신들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데, 그래서 영남 출신 유학자들의 도통론이 확립되었다. 도통론. 그러니까 이 정통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 성리학을 나름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도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도학을 얘기하는 이 도학의 이 정통을 마련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리학의 도통론이 어떻게 정몽주라든지 정몽주 길제, 김숙자, 김종직,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통이 성리학의 이 도통이 확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통론 이때. 알겠죠? 자, 그럼 동그라미 리얼을 보시게 되면 중앙에서는 3사를 비롯한, 그러니까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얘기하죠. 3사를 비롯한 언론, 문필기관의 관직을 통해서 3사의 관리로 주로 임명이 되었었거든요. 이들이 관직을 통해서 정계로 진출하면서 훈신이나 척신 계열의 비리를 비판하는, 자, 주로 언론 활동을 전개를 했었다. 그로 인해서 이 훈신들, 그러니까 이 훈구 세력들의 반격을 받게 되면서 사화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교재에는 사화라고 되어 있죠. 역사사로 되어 있죠. 선비사가 아니라 역사사로 되어 있는데, 무오사와 기묘사와 갑자사와 을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무갑기열. 그러니까 무오사화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필화 사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서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고 해서 이 역사 사자를 쓰기도 해요. 선비 사자가 아닌. 무오사화에서만큼은. 알겠죠? 어쨌든 이런 사화가 발생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사림의 중앙정계 진출 및 지방세력 확대 과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 중앙정계로 진출하게 되죠. 그 3사나 이 문한기구, 3사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얘기하고, 이 문한기구는 이 언론기구라든지 또는 이 문필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기구를 얘기해요. 그래서 집현전이라든지 또는 이 홍문관 있지 않습니까? 홍문관이라든지 또는 이 성균관 같은 이 기관들을 이 문안기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정치 세력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권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양사의 언론 기능이 강화돼요. 그래서 양사라고 얘기하면 사원부, 사관원을 양사라고 얘기하죠. 양사의 언론 기능이 강화되고, 홍문관까지 언론기관에 합사하게 되면서 그 세 언론기관을 3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원부, 사관원만은 이 양사라고 얘기하고, 거기다 이제 홍문관까지 끼워서 들어가게 되면 3사라고 얘기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지방세력 확대 및 학문 경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학의 가치가 발견된다. 이 소학이 필수 교재로서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주자가 썼던 이 글이 이제
교재가 이제 소화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유향소 복립운동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향사례, 활쏘기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향음주례, 아까 설명해드렸었죠. 향사례나 향음주례 시행 및 시행기구 및 향촌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향소 복립운동이 전개가 되었었다. 조선 성종 때에, 알겠죠? 자, 그리고 조선 중종 때에, 낭천권이 형성이 됩니다. 낭천권. 낭천권은 뭐냐면, 이제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이 낭사라고 얘기하는데, 이조 전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조 전랑, 이조 좌랑과, 그러니까 이조의 좌랑과 정랑이 있어요. 좌랑과, 그 다음에 정랑이 있어요. 이 정오품이고, 정유품입니다. 거꾸로 되겠네. 정오품이 되겠습니다. 자, 오품이 되겠는데, 이 이조 좌랑과 정랑을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조 전랑이라고 얘기해요. 이조 전랑은, 자, 이 낭천권이라는 게 있어요. 낭천권. 그래서 이제 관리를,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낭천권이 형성되는데, 조선 중종 때 그래서 이제 자천제라고 나와있죠? 자천제. 이조 전랑은, 자, 어떤 권한이 있냐면, 자천제가 있습니다. 자천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기 후임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조 전랑은. 알겠죠? 자기 후임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전랑 통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천권. 전랑 통천권이라고 얘기해요. 통천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교재에는 전랑 통천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이조 전랑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전랑 통천권은 뭐냐면, 이 3사의 관리 있지 않습니까? 2조 좌랑이 5품에서 6품이잖아요. 5품에서 6품인데 3사의 관리를 임명하는 그 동의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있지 않습니까?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의 관리 임명의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이 2조 전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래서 보면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의 3사의 관원 있지 않습니까? 이 3사는 누굴 탄핵을 해요? 누굴 탄핵을 하게 되냐면 3사의 관원은 이제 이조라든지 의정부를 이제 탄핵을 하지 않습니까? 이 비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조를 탄핵을 하게 되는데, 이조를 이제 이 감시 통제를 하게 되는데, 이조의 그 지휘 통제를 받고 있는 게 이조 전랑이지 않습니까? 전랑. 그러니까 좌랑과 이 정랑이 되는 거잖아요. 좌랑과 정랑이 되는데, 이 이조 전랑이 이 3사의 관원을, 임명을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3사의 관원은 이조의 관리를 이제 탄핵할 수 있는 이 권한이 가지고 있고, 그 이조는 이 전랑을 지휘 감독하는, 그죠? 이조의 이조 전랑이지 않습니까? 하위 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조 전랑을 지휘 감독을 하게 되고, 이조 전랑은 3사의 관원을, 임명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임명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조와 이 3사와 그 이조 하위 말단, 정 5품에서 6품밖에 되지 않지만, 어쨌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이조 전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3사의 관리를 임명하는 이 전랑 통천권을 이조 전랑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중종 때. 자, 그리고 이제 천거제가 시행이 돼요. 조선 중종 때. 그래서 천거제. 보통 이 천거제는 그 이전부터 시행이 되었었는데, 조선 중종 때 본격적으로 실시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천거제로 나와있죠, 유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좀 덕망이 있고 실력이 있지만, 중앙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초야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이제 유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이제 지방에서 이제 중앙으로 이제 천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일천거제라든지 또는 학생천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천거제는 이제 보통 성균관의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성균관의 학생들이 이제 덕망 있고 유능한 사람들을 중앙에 천거하는, 이게 학생천거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천거제를 통해서 중앙으로 들어온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조광조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량과가 시행이 돼 있었죠? 현량과 조선 중종 때 조광조의 건의를 받아서 현량과가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추천을 해서, 천거를 해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책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거 플러스 천거 더하기 이제 대책이라는
대책이란 왕 앞에서 보는 시험이에요. 왕과 이제 신하들 앞에서 보는 이 대책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뽑는 게 바로 이 현량과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광조의 권위에 이제 조광조의 권위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데, 조광조가 나중에는 이 기묘사화로 인해서 완전히 탄핵이 되거든요. 이 사사되거든요. 그러면서 현량과가 나중에는 폐지가 되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량과가 시행이 되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지방세로 확대 및 학문 경영에서 보시게 되면, 자, 중종 초반에 소학이 실천되죠. 소학 실천. 그리고 향약 보급운동, 향촌자치 보급운동, 향촌자치 규약 보급운동이 전개가 되고, 자, 유양소 폐지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조선 성종 때는 유양소를 자, 복구시키기 위한 운동이, 독립시키기 위한 운동이 전개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조선 중종 때 와서 훈구 세력들이 유양소를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인들의 입장에서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양소 폐지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살인들이 정권 장악하게 되면서 이 유양소도 다시 제대로, 살인들이 어떤 그, 향촌의 어떤 기반으로 다시 기능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반에 보시게 되면 서원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백운동 서원 말씀드렸었죠. 주세봉에 의해서 풍기군수. 자, 향약 시행 노력이 이제 전개가 되었었다. 자, 조선 명종 때를 보시게 되면 서원이 그래서 이제 각 도에 17개 정도로 이제 확대가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 선조 때죠. 선조 때에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사원부 등 육품직 육품직에 이제 진출하게 되면서 분당 정치의 정당성을 확보를 한다. 이게 조선 선조 때에 와서 이 살인들이 완전히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거든요. 훈구 세력들은 이제 타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분당 정치의 어떤 그 정당성을 확보를 했었다. 선조 때 사익 서원이 말씀드린 대로 사익 서원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요. 전국적으로 이제 100개의 사익 서원이 확대가 되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조 때에 와서 이제 산림직이 설치가 돼요. 산림직은 뭐냐면 이건 실직은 아니거든요. 실직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산림이 뭐냐면 지방에 명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이 학자로서 이제 제자 양성을 통해서 그 지역에 굉장히 우대를 받고 공경을 받는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 산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산림직이 되는데, 그래서 조선 중종 때의 지방 살림들이 어떤 산림직을 산림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산림들을 우대를 함으로 인해서, 자, 이런 식의 산림직이 설치가 되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명분의 어떤 제공을 받기도 했었죠. 이 산림직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이 살림들의 세력들이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살펴봤을 거고,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이 이제 4대 사화, 무호사화, 기묘사화, 갑자사화, 일자사화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이 4대 사화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사화, 그러니까 무호사화, 그리고 이제 그 갑자사화, 그 다음에 그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 살림이 4번에 걸쳐서 이제 큰 화를 입게 되는데, 이 연산군 때에 이제 그 사화가, 연산군 때에 사화가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무호사화, 갑자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원래 이 연산군의 그 출생은, 연산군 아빠가 원래 성종이지 않습니까? 성종. 이 성군으로 이끌어지는 이 성종이 되겠는데, 그 연산군의 엄마가 이제 윤씨예요. 폐비된 윤씨예요. 사약 먹고 이제 죽었죠? 사약 먹고 죽었는데, 연산군이 되게 어린 나이에 폐비윤씨가 사약 먹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비윤씨 같은 경우는 좀 질투가 심하고, 질투가 굉장히 심했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종과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 성종의 얼굴, 이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안에다 이제 이 손톱 자국을 내는 그런 어떤 당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만행을 저지르는 이런 사건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이 폐비윤 씨가 이 성종의 엄마가 있어요. 성종의 엄마가 이제 소혜왕후 한씨, 그러니까 이 인수대비가 되겠죠. 인수대비. 이 며느리를 거의 죽이는데 결정적으로 관여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인수대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인수대비와 폐비윤 씨와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종이 있었고, 성종의 원래 아빠가 이제 의경세자였습니까? 덕종으로 나중에 추종이 되는데, 이 의경세자가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20살의 나이에 굉장히 일찍 요절하게 되면서, 이제 의경세자를 대신해서, 원래 세조가 있지 않습니까? 세조의 아들이 의경세자가 있었고, 또 아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예종이 되는데, 예종이 이제 1년도 안 돼서 이제 죽죠? 그래서 이제 예종이 죽고 나서, 예종이 아들이 원래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제한대군이거든요.
제한대군이 나이가 굉장히 어렸었어요. 2살이나 3살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한대군이 왕이 되지 않고 이 세조의 비가 원래 있었습니다. 정희 왕후라고. 이 정희 왕후의 그 입김이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되면서 이제 그 성종의 형이 원래 있었거든요. 월산대군이라고. 월산대군을 제치고 이 성종, 이 자을상군 동생이 월산대군과 이 제한대군을 제치고 이제 왕이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종의 비가 이제 그 폐비윤씨죠. 폐비윤씨의 그 적장자로서 이제 연산군이 그래서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데, 엄마가 이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어린 나이에 좀 이렇게 좀 상처를 많이 받고, 좀 불우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이제 자라왔던 게 바로 이 연산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이 폭정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 게 이 바로 연산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어떻게 보면 좀 노력을 기울였었던 왕이 바로 연산군인데, 이 연산군 때에 2번에 걸친 이 사화가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1498년에 있었던 무오 사화가 되겠습니다. 무오년에 일어났던 사화가 되겠고, 이 1498년이 되겠는데, 이 무오 사화는 이제 뭐 때문에 발생하게 되냐면, 사초 때문에 발생하게 돼요. 사초.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이 무오 사화 같은 경우는 살인이 화를 입게 되는데, 그 맨 꼭대기에 보게 되면 이 사화가 그 역사할 때 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할 때 이런 식의 어떤 사화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참고적으로. 알겠죠? 이 전형적인 이 필화 사건이 되었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발생하게 되냐면 사초가 문제가 되는데, 이 조의제문이 이제 조의제문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제 무어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화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제, 이 초나라의 그 중국의 이 초나라 있지 않습니까?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북쪽에 이 초나라와 한나라가 이제 그 대립을 하게 되네요. 초나라에는 항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나라에는 유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초나라에 그 의제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회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제를 잡아 죽이고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항우가 이제 권력을 이제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제를 누구에게 이제 빗대서 이제 비유를 하게 되냐면, 이 의제를 이제 단종에 빗대서 비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의제를 잡아 죽인 이 항우를 세조에 빗대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 글이 바로 뭐냐면 조의제문인데,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이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이 그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쓰게 돼요. 근데 이 김종직의 제자 중에서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일손. 이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 연산군 때 이제 사관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연산군 때니까 이제 성종조선왕조실록을 이제 편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성종조선왕조실록에 이 조의제문이라는 이 글귀를 사초에다 싣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김일손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던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극돈이라든지 또는 유자광. 이극돈이 당시에 그 실록청의 그 책임자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김일손이 실었던 이 조의제문의 글귀를 발견하게 돼요. 안 그래도 이 김일손과 이 이극돈은 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극돈이 이 조의제문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 연산군에게 일러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군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 세조가 자기의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지 않습니까? 증조할아버지를 능멸하는 행위다. 라고 해서 이제 이 김종직을 비롯한, 이 김일손을 비롯한 이 살인세력들을, 50여 명의 살인세력들을 대거 숙청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무오사가 되는데, 이 죽은 김종직 있지 않습니까? 죽은 김종직은, 무덤에서 이제 김종직을 꺼내서 이제 목을 치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관참시라고 하겠는데, 이 부관참시, 죽어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죽이는 거죠? 이 부관참시를 통해서 이제 살인들이 또 화를 입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무오사화인데, 이로 인해서 연산군의 어떤 그 권력이 어느 정도, 좀 비대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살인들이 주로 이제 3사의 언관직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서 이제 저희 훈구 세력이라든지 또는 이 왕을 사사건건 이제 비판을 하고 간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비판이라든지 어떤 간언에
목소리가 좀 위축이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살인들이 연산군을 계속해서 비판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연산군이 이 갑자사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갑자사화를 일으키게 되면서 이 수백여 명의 그 살인들을 목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504년이 되겠는데, 이때 그 엄마의 원수를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원수를 갖게 되는데, 이 패비윤씨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패비윤씨 사건이 이제 연산군이 왕에 오르게 되면서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는데, 이 살인들을 일망타진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이 연산군이.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삼사를 이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갑자사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 갑자사화 이때가 아니라 이 패비윤씨 사건 있지 않습니까? 패비윤씨가 이 폐위되는데 관여했었던 수많은 이 살인들, 수많은 어떤 신하들을 대거 이제 숙청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갑자사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04년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제 1506년이죠. 2년 후에 1506년에 바로 이제 그 연산군을 몰아내고 이 박원종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에 있었던 이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성대군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제 연산군의 뒤를 이어서 이제 중종이 되는 연산군 이복 동생이 되겠죠. 그래서 1506년에 중종 반정이, 이 반정이란 말은 이 돌이킬 반이거든요. 바르게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산군은 바르지 않다. 다시 이 왕실을 다시 바르게 이제 되돌리겠다. 그래서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 살인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연산군 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일어났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이 참고자료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조의제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의제는 중국 초나라 회왕으로, 조의제문은 항우가 천하를 얻으려 의제를 죽여 강물에 던진 이 고사를 담은 글이다. 김종직의 조의제문, 의제에게 삼가 조의를 표한다는 이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의제문의 부실로 유자광 중심의 훈구가, 유자광이라든지 이 김일손을 중심으로 한 이 훈구 세력들이 이 김일손을 중심으로 한 이 살인 세력들을 대거 이제 제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김종직 일파와 훈구파 사이에 그런 어떤 알력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살인, 언관의, 그러니까 언론 기관을 이제 언관이라고 얘기하죠. 언관의 도전에 대한 이 훈구파와 정족의 노성 대신, 그러니까 이 훈구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족의 노성 대신의 대응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무오사와 이제 갑자사화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그 결과 이제 향사례라든지 또는 향음주례를 주관했었던 이 기구가 이제 혁파가 되고요. 영란사림이 이제 대거 몰락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오사화까지 내용을 갖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이제 갑자사화가 나오게 되는데, 참고 자료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원인은 연산군의 생모였었던 이 패비윤씨 있지 않습니까? 이 패비윤씨 사건, 패비윤씨가 이제 사약을 먹고 이제 죽게 되거든요. 사약을 먹고 죽게 되는데, 어쨌든 이 패비윤씨 사건이 연산군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연산군이 패비윤씨 사건에 관여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 세력들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패비윤씨에 대한 어떤 추승 조치가 또 이루어지면서 이제 패비윤씨의 묘가 이제 능으로 이제 격상이 되는 이런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연산군의 친위 체제가 그래서 이제 굳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1506년이죠. 그때 이제 이 박원종, 이 성희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진성대군이 새로운 왕으로 중종으로 왕에 오르게 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연산군 총신이 주도하여 연산군이 폐위가 되었다. 군신 권력 관계가 이제 정립이 되는데, 어쨌든 이 연산군 때에 굉장히 많은 폭정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산군이 사람도 많이 죽였는데, 자기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인수대비? 여기가 있을까? 인수대비도 이제, 인수대비가 연산군에게 이제 뭐라고 꾸짖으니까 머리로 받아가지고 이제 인수대비를 이제 죽였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 머리를 받고 그 충격에 힘들어한 나머지 며칠 뒤에 히름시름 알타가 인수대비가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자기 계모도 되게 못살게 굴고, 어쨌든 뭐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됨이. 이 연산군이. 우리 그 흥청망청이라는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흥청망청이라는 표현이 연산군 때, 연산군이 이제 그 기생이지 않습니까? 이 기생들과 같이 이제 그 잔치를 벌이는 과정에서 흥청이와 망청이를 함께 놀았다. 또 그런 내용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 이제 기묘사화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묘사화. 중종 때. 자, 이 중종 때 일어났었던 이 사화가 바로 이제 기묘사화가 되는데, 중종 때, 자, 기묘사화가 이제 발생하게 돼요. 이 중종 때에 이제 그 살인들이 이제 그 좀 어느 정도 힘을 얻지 않습니까? 살인들이 힘을 얻게 되면서 이 중종 때에 살인사들이 대거 이제 등용이 돼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광조. 이 조광조라는 사람이 중종 때에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살인들만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다. 많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개혁 정책들을 이제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 이 조광조의 개혁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조광조의 개혁이 뭐였었냐면 여러 가지 였었는데 일단 혈량과 실시를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중종 때에 혈량과가 뭡니까? 천거제죠. 천거제 더하기 영망 있고 이제 덕망 있는 사람들을 천거해서 중앙에서 여기서 이제 약간의 시험 대책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관리에 임용하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혈량과를 통해서 살인 세력들이 대거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로지 이 살인들의 성략이지 않습니까? 오로지 성략. 그래서 이제 이 도교와 관련된 행사를 주관하는 이 소격서라는 게 있습니다. 소격서. 이 조광조의 건의를 받아서 이 소격서가 도교적 행사를 주관하는 이 소격서가 혁파가 돼요. 혁파가 되고 이 조광조가 그리고 또 이제 척신정치, 그러니까 중종 반정에 이 참여했었던 이 훈신 세력들 그러니까 훈구 세력들이죠. 훈구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훈. 이 위훈, 그러니까 위훈 삭제를 일으키게 돼요. 위훈. 그러니까 중종 반정에서 공이 있었던 사람들의 위패를 한 200여 개 정도, 200여 명 정도 그 위훈을 만들어서 이제 그 위패를 만들어 놨는데 이 위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한 70여 명의 그 사람들이 중종 반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거기에 얽혀서 그냥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공신 자위를 받았다. 그래서 이걸 삭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위훈을 이제 삭탈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위훈 삭제를 주장을 해서 여기 70여 명의 사람들이, 70여 명의 반정 공신들이 위훈이 삭제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 조광조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 훈구 세력들이 저기 신정이라든지 남곤이라든지 또는 홍경주 이런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제 홍경주의 딸이 있습니다. 이 홍경주의 딸이 중종의 비거든요. 그 희빈 홍씨가 되겠거든요. 희빈 홍씨인데 희빈 홍씨가 이 조광조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기묘한 상황을 연출을 하게 돼요. 그 기묘한 상황이 뭐냐면 이 주초위왕 사건입니다. 주초위왕. 이 홍경주의 딸인 이 희빈 홍씨가 국려를 시켜서 이 주초위왕 사건을 조작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 있지 않습니까? 나무 이파리에다가 꿀을 발라놔요. 꿀을 이제 주자라는 글자를 이제 새겨서 이 주자지 않습니까? 주자 그리고 이제 그 초자. 그 다음에 이 주초위왕이거든요. 위, 왕이라는 글귀를 여기다 이제 새기게 되는 거예요. 새기게 되면서 이제 여기다 꿀을 이렇게 발라놔요. 발라놓게 되면서 그 꿀이 이제 그 애벌레가 이제 갉아먹지 않습니까? 갉아먹게 되면 이 주초위왕이라는 글귀만 여기 남게 되는데 이 주하고 이 초를 더하게 되면 이 조가 돼요. 조가 즉 왕이 된다. 조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왕이었던 중종에게 이제 주초위왕 그 글귀가 이제 있는 이 나무 잎사귀를 이제 중종에게 갖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고에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종이 이 조광조 세력 안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자기 막 비판을 하고 막 이러는데 안 그래도 눈에 갇혔었던 이 조광조 일파들을 대거 이제 숙청하게 되는 사건. 그래서 사형 먹고 죽게 되거든요. 조광조가. 그래서 너무 개혁을 너무 앞질러 나가려고 했었던 그런 개혁 사람이 바로 이제 조광조가 되는데 어쨌든 이 주초유양 사건을 통해서 이 조광조가 탄핵이 되었었다. 이 살인들이 그래서 화를 입었었다라는 게 흉부 세력들의 공격을 받고 살인 세력이 몰락을 했었다라는 게 이제 그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묘한 일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이제 일어났었죠. 그래서 조광조등 기묘살인, 조광조등의 살인들을 일컬어서 이제 기묘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묘살인들이 대거 등용이 돼요. 현량과 아까 말씀드린 이 현량과를 통해서 대거 진출하게 되면서 3, 4의 언관직에 주로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론, 공개적인 여론이죠. 이 공론이 강화가 되고 이 경연, 임금과 마주 앉아서 이제 학문적인 토론을 하게 되는 이 경연이 굉장히 강화가 돼요. 이 중종이 이 경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조광조가 자꾸 경연하자고 해서. 자, 경연의 강화, 언론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리고 박납의 폐단이 이제 지적이 됩니다. 박납. 이 세금을, 이 공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납을 대신 납부하는 게 이제 공납의 납부를 방해하는 게 박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납의 폐단도 이제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향약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향촌사회가 비교적 안정이 되고, 자, 소격서, 이 교교적 행사를 주관하는 이 소격서가 폐지가 되고, 그 이제 정몽주, 이 살림의 이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몽주죠? 정몽주나 이 김경필, 정여창, 자, 이런 사람, 이 살림의 이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문묘를 만들어서 이제 배양을 하고, 주자가래라든지 소화학과 같은, 자, 이런 학문들을 이제 보급을 했었다. 자, 어쨌든 이 위훈 삭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 훈신들, 그러니까 이 훈구파 세력들이죠. 훈구파 세력들의 대대적인 반격이 있었고, 그 결과 사림들이 추진했었던 이 정책에 이제 대거 혁파가 되고, 사림 세력의 일부 위축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을사사화가 나오죠. 을사사화는 이제 1545년에, 중종의 뒤를 이어서 원래 인종의 왕이 오거든요. 인종의 엄마는 중종이 비었었던 장경왕후예요. 장경왕후인데, 장경왕후가 인종을 낳자마자 굉장히 일찍 죽어요. 장경왕후가 죽고, 두 번째 비로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 중종이 두 번째 비였었던 이 문정왕후인데, 이 문정왕후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왕후가 되겠죠? 이 문정왕후인데, 이 문정왕후의 아들이 인종의 뒤를 이은 명종이 되겠습니다. 자, 인종이 좀 착했으나봐요. 착하고 자기 친엄마는 아니지만 이 계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중종의 두 번째 비니까. 친엄마는 일찍 죽었어요. 인종이 낳자마자. 친엄마는 없었고. 이 장경왕후의 오빠가 이제 윤임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윤임. 그 문정왕후의 오빠가 이제 윤원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통 그래서 이 윤임하고 윤원형은 좀 먼 친척관계인데, 어쨌든 이 파평윤씨 계통의 사람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왕의 외척이죠. 외척 세력들이죠. 윤임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대에 대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윤원형은 소윤이다 라고 이제 불렀는데, 어쨌든 인종이 왕이 올랐을 때는 장경왕후, 인종의 그 외삼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외삼촌이 윤임이 실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 인종이 의문사를 하게 돼요. 떡을 먹고 죽습니다. 문정왕후가 인종을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인종은 그래도 이제 자기 계모니까, 자기 이제 어머니 뻘이 되니까 문정왕후를 극진하게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어쨌든 문정왕후가 어느 날 인종에게 떡을 주더니, 떡을 먹고 인종이 시름시름 앓더니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래서 문정왕후가 인종을 독살했을 거다라는 독살설이 굉장히 유력하게 이제 대두가 되는데, 어쨌든 인종이 죽고 이 문정왕후의 친아들인 이 명종이 왕이 오르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의심이 이제 가지 않습니까? 자기 친아들을 왕이 올리기 위해서 자기 친아들이 아닌 인종을 죽이게 되는, 자, 뭐 이런 의혹이 있는 이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명종이 어린 나이, 불과 9살의 나이에 이 왕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9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명종을 대신해서 이제 그 수령청정을 하게 되면서 왕의 이 외척이 이제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문정왕후의 오빠였었던 이 윤원흥이 정치로서, 왕의 외척으로서 굉장히 그 권세를 휘두르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유님 세력들을 윤원흥 세력이 공격을 하게 되면서, 자, 일망타진시키게 되는 사건.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인종 때, 명종 때죠? 명종 때에 있었던, 자, 명종 원년에 있었어요.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이 을사사화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살림 세력들이 이 살림 세력을 공격했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을사사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살인들도 대거 이제 화를 입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자, 왕세자 대윤이 있죠. 대윤이 이제 인종을 중심으로 한 이 장경왕후의 오빠 유님 세력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경원대군 이 명종 세력들이죠. 이들이 이제 소윤이 되겠는데, 이 명종이 친엄마, 그러니까 문정왕후를 중심으로 한 이 윤원흥 측 세력과 대립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윤원흥의 이제 탄핵을 받고 역모를 이제 꾸민다라고 이제 어떻게 했었나봐요. 그래서 윤원흥의 탄핵을 받고 유님 세력들이 대거 이제 숙청이 되는, 자, 이게 바로 이제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원인은 왕의 승기를 둘러서 외척 간의 갈등이 있었다. 특징, 양측이 모두 살림이 가담했다는 점에서 종래의 사화와 양상이 좀 달랐었다. 그러니까 이 척신이지 않습니까? 척신이지만 이들을 지지하는 이 살림 세력들이 대거 이제 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사화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간단하게 알아봤었는데, 그 다음 이제 보실 내용이 뭐냐면 동당 정치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당. 자, 이제 보실 내용이, 붕당이 출현에 대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붕당이 이제 조선 선조 이후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 법봉자와 이제 무리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정당 정도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기 새누리당이 있고, 민주통합당이 있고, 통합진보당이 있고, 이런 여러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정당들이 이 시대 때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살림들이 분화가 되어서 이 붕당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동인과 이 서인으로 갈려지게 되는데, 이 살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살림이 원래는 이 연산군 때 이후에 4대 사화를 거치게 되면서 엄청난 화를 입지 않습니까? 무호, 갑자, 기묘, 을사사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망타진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중앙정계로 올라올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배경이 뭐냐면, 이 서원이라든지 이 향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앙정계로 이 실력자들이 이제 배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서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서원이 있죠. 조선 중종 때 벌림이 되었었던 이 백운동 서원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지금 영주 지역이요. 영주 지역의 풍기군수였었던 풍기군수 이 주세봉이 이 백운동 서원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뒤이어서 이제 태귀 이황이 이제 풍계군수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백운동 서원의 왕으로부터 직접 현판을 내려받아요. 그래서 이제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내려받아서 사액서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액자를 받았다, 현판을 받았다, 소수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칭이 생기죠. 백운동, 소수, 사액서원이다. 이런 서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중앙정계로 인재를 배출하게 되는 게 살림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이 조선 선조 때죠. 조선 선조 때에 완전히 중앙정계를 장악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살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훈구 세력들이 이제 도태되거나 아니면 살림으로 흡수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선조 같은 경우는 선조의 이전에 있었던 임금이 이제 명종이지 않습니까? 명종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선조가 왕에 오르게 되는데, 명종 같은 경우는 명종의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가 이제 중종이잖아요. 중종이 있었고, 명종의 형이 이제 인종이 되겠는데, 인종이 죽고 이제 명종이 왕에 올랐잖아요. 명종이 왕에 올랐는데 명종이 후사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조, 이 더 큰 분이 있어요. 원래 이 명종의 그 배다른 동생, 그 안빈, 창빈 안씨, 창빈 이 중종의 마누라였었던 이 또 다른 마누라였었던 이 창빈 안씨 사이에 나왔었던 덕흥. 그러니까 선조가 왕이 되면서 덕흥 대원군이 됐죠. 대원군이 되겠는데 이 덕흥 대원군의 친아들이 바로 이 선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종의 조카가 명종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오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조 때 그래서 살인들이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 살인들이 이때에 이 명종 시대 때 그 이 척신정치 외척들이 정치를 굉장히 문란하게 했었잖아요. 문정왕후를 중심으로 한 윤원영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이 외척들이 굉장히 문란하게 정치를 했었는데 이 척신정치의 잔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살인 내부에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인 같은 경우는 신진 살인이에요. 신진. 이 척신 세력들을 강력하게 제거하자라고 하는 게 신진 살인이 됐고, 척신정치에 대해서 좀 온건하게 처벌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기성 살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는데 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뭐 때문에 갈라지게 되냐면, 자, 이조 전랑 측의 문제 때문에 갈라지게 돼요. 이조 전랑 측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그러니까 더 설명해드리면, 어쨌든 이조의 이조, 예조, 호조, 병조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호의 병영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조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이조 판서잖아요. 판서. 그 다음에 뭐 참판. 이조 참판. 이조 참의. 그 다음에 이조 정랑이거든요. 정랑. 그 다음에 이제 좌랑이 되겠는데, 이조 정랑과 이조 좌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조 정랑과 좌랑을 뭐라고 하냐면, 이조 전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조 전랑. 이조 전랑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직급은, 정오품, 정육품밖에 되지 않아요. 정오품, 정육품밖에 되지 않지만, 하는 일은 뭐 재산과도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기 3사 있지 않습니까? 3사가 뭡니까?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잖아요. 이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의 관원을 임명하는 이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조 전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3사만 해도 이 이조를 이제 견제하지 않습니까? 이조가 이제 불법이나 탈법 저지르게 되면 3사에서 탄핵하지 않습니까? 탄핵을 하게 되는데, 이 3사가 이조 판서를 해서 3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조 판서의 이 하부 직책이 이제 정랑과 자랑이잖아요. 이조 판서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게 이 정랑과 자랑인데, 이조 전랑이 그래서 이제 3사 임명 동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이제 또 견제하고, 이조 판서는 뭐 지휘 감독하고, 서로 물고 물리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견제와 이 균형의 원리가 작용이 되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이 동인과 서인은 나눠졌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동인과 서인은 나눠졌다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조 전랑 문제. 자, 이 이조 전랑에 누가 이제 그 첨거가 되었었냐면, 누가 이제 추천이 되었었냐면, 이제 그 김효원이 이제 추천이 되었었어요. 김효원의 추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나왔었던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명종의 외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척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과거에 심의겸의 동생이 있었거든요. 심춘겸이라고. 이 심춘겸이 이조전랑이 그 추천이 되었었는데, 김효원이 반대하고 나와서 그게 이제 이조전랑의 지위에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이 이조전랑 못됐다. 너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김효원 그 구실로 삼았던 게 뭐였냐면, 김효원이 과거에 이 명종때죠. 명종 때 그 윤원영, 명종의 외척이 윤원영이었습니까? 그 윤원영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숙식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척신과 너도 연결된 사람이다. 너 그래서 이조전랑 하면 안 된다. 척신이기 때문에 너 하면 안 된다. 너는 그런 구실을 삼아서 김효원을 반대를 하고 나왔었죠. 김효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효원은 이조전랑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김효원을 지지하는 무리들, 이들이 이제 동인이 된 거야.
동인이 되고, 이 심의겸을 지지하는 무리들, 이 기성사림들이죠. 기성사림들이 자연스럽게, 서인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척신정치의, 이 심의겸 자체가 척신이잖아요. 척신정치에 그래서 온건할 수밖에 없고, 척신정치에 대해서 좀 급진적일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이제 나뉘게 되거든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동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이황이라든지, 퇴계 이황 있지 않습니까? 이황이라든지, 또는 뭐 남명 조식이라든지, 뭐 화담 서경덕, 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의 문화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김의원을 지지를 했었고요. 근데 심의겸 같은 경우는 뭐 율곡 이이라든지, 또는 뭐 성혼,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이라든지 성혼의 문화생들이 주로 심의겸을 지지를 하게 되는데, 왜 동인이라고 얘기하면, 이 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성의 동쪽 지역. 그러니까 흥인진물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지금의 그 충무로 지역인데, 이 건천동에 저게 뭡니까? 이 김효원이 살고 있어가지고, 동인이라고 얘기해요. 동쪽 지역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건천동 하면 저기 충무공 이순신의 그 고향이 건천동이지 않습니까? 그 서인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그 정동. 지금의 서대문 지역이죠? 본임은, 정동. 이 정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최초로, 붕당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1575년에 있었던, 자, 을해년에 있었던, 당파성과 관련된 논쟁이다. 을의 당론이라고 얘기합니다. 1575년에.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래서 최초로, 붕당이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사림과 훈구와의 갈등, 사림이 화를 입고 뭐 이런 사건들은 이건 붕당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이제 붕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붕당의 배경하고 정치에 참여하라는 양반의 수는 굉장히 많아지는데, 관직이라든지 경제적 특권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 상호 간의 대립과 반목이 불가피해졌다. 그 이념과 학파의 차이가 있었다. 학통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척신정치 잔재의 청산 문제를 가지고 또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게 되었었죠. 자, 서인은 온건, 동인은 강력, 처벌 주장. 자, 그래서 기성사림과 신진사립 간에 신진사립 간에 대립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붕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조전랑 임명권을 문제를 가지고 있어 동인과 서인은 나눠졌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동인은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신진세력이 있었다. 자, 이황과 조식, 서경덕의 학문을 개성했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살인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인 같은 경우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이 기성 세력이었다. 이와 성원의 문인들이 이제 주로 가담하면서 이 척신 정치 그 해결 문제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이조전랑의 권한하고 나와있죠. 난강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난강권이라고 얘기해요. 이조전랑이 난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으면 자대 낭청권이 있고요. 자대 낭청권이 있고, 그 다음에 통청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이조전랑의 그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대 낭청권이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청권이라고 얘기해요. 이조전랑은 후임자 있지 않습니까? 자기 후임자를 자기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통청권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사의 권한을 추천할 수 있다. 자, 임명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통청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용시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낭청권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이 자대 낭청권과 이 총청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종 때 주로 이제 확립이 되고, 낭청권 같은 경우는 이제 선조 때 이제 그 확립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곧 폐지가 돼요. 낭청권은 선조 때 만들어졌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곧 없어지게 되고, 이 중종 때 만들어졌던 자대 낭청권이라든지 이 통청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흘러와서,
이 자신의 후임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자대낭청권이었습니까? 성종 때 관행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면서 나중에는 자, 이 중종 때 주로 완성이 되는데 이 숙종 때 폐지가 돼요. 숙종 때 폐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당하청 요직 이 3사의 관원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중종 때 관행적으로 형성되어서 영조 때 폐지가 된다라는 게 이 통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낭청권은 전랑이 과거에 급제하는 현인들 있지 않습니까? 현명한 인재들, 현명한 인재들을 중앙 관직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낭청권은 자 벼슬에 등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이 선조 때 실시가 되었었는데 선조 때 바로 이제 폐지가 되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각각 숙종 때, 영조 때 폐지가 되지만 이 완벽하게 폐지가 되는 시기는 이 둘 다 이 정조 때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정조 때. 알겠죠? 공식적으로는 숙종 때, 영조 때 폐지가 되었지만, 어쨌든 이 정조 때, 완벽하게 폐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었고, 자, 이조 전랑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고, 이제 보실 내용이 뭐냐면, 이 동인과 서인 나눠지지 않습니까? 동인에서도 또 이제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 동인에서도, 자, 이 북인과 이 남인으로 또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색당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의 사색당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동인에서 북인하고 남인하고 갈라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자, 대표적인 계기가 뭐냐면, 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열입 모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정열입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서인 출신인데 좀 갈아타기를 했어요. 척수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서인이었는데 이 동인으로 갈아타기를 해갖고 서인을 계속해서 모함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서인에서 이제 굉장히 열받잖아요. 그래서 서인에서 이제 동인의 이 정열입을 이제 모반을 이제 뒤집어 씌워갖고 정열입을 이제 정열입을 중심으로 동인 세력들을 완전히 일망탄시키는 사건이 바로 정열입 모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인데 이 기축옥사라고 얘기해요. 기축년이 일어났던 옥사다. 기축옥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당시 황해도 관찰사를 중심으로 한 이 황해도의 이 수령들이 당시 왕이었었던 이 선조 있지 않습니까? 선조에게 이 상소문을 올리게 돼요. 자, 이 정열입이라는 사람이 이 대동계를 조직해서 대동계라는 이 군사 조직을 해서 모반을 꾀하고 있다.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 상소를 올리게 돼요. 이 정열입을 모반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누가 이제 활약을 하게 되냐면, 송광정철이 있지 않습니까? 삼위인공이라든지 또 이 관동별곡으로 알려져 있는 이 문학 작품으로 유명한 이 정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철이 이 정열입 모반 사건을 수사를 해요. 이 정철은 서인이었어요, 당시. 이 정열입 모반 사건 수사하게 되는데, 수사하게 내려가면, 수사하러 이제 이 정열입을 생포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정열입이,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요. 정열입을 중심한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열입이 자기가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정철이 위관이었거든요, 위관. 수사관, 위관으로서 이제 이 동인들, 이 정열입과 연결된 이 수많은 세력들, 수많은 사람들을 대거 이제 죽여버리게 되는 무려 한 1,300여 명 정도 이상을 학살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학살했다 마찬가지죠. 사실 무오사와 기묘사, 갑자사와 을사사화가 굉장히 살인들이 화를 입었던 사화지 않습니까? 그 숫자 다 합해도 불과 수백 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수백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그 기축옥사에서 모반을 도모했다라는 그 기축옥사에서, 자, 수천명이 아니라 천여 명에 이르는 이 동인들이 일망타진 당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선조가 그래서 엄청난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선조가. 어떻게 보면 연산군보다 더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 주인공으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일 모반 사건을 정철이 수사하게 되고, 정철이 어느 정도 세력이 좀 비대해졌잖아요. 비대해진 그 과정에서, 이제 선조가 원래 마누라가 있었어요. 이 선조가 원래 마누라가 있었는데, 자, 이 공빈이 김씨가 있었고,
공빈 김씨가 있었고, 일단 인빈이 있었습니다. 인빈이 있었고, 나중에 그 왕후가 되는, 인목 왕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공빈의 자식이 누가 있었냐면, 자, 이제 공빈에서 나온 자식이 임해군이라든지, 임해군, 광해군. 임해군, 광해군이 있었고, 인빈에서 나온 자식이 이제 그 신성군이라는, 자, 이 자식이 있었는데, 이 신성군이 나오게 되니까 선조가 신성군을 굉장히 총애했었나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 이 정철이 광해군을 지지하고 나오게 되는 거야. 이 세자 책봉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선조가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정철이 자, 세자 책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선조에게 상소를 올리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건저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세자를 책봉하라는 의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건저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정철이 선조의 미움을 받고 이제 탄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자 책봉 문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철이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건저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정철 좀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그때에 정철이 이제 광해군을 추대하게 되다 보니까, 자, 입장을 싹 돌변을 해서 이제 신성군으로 이제 추대를 하게 되는, 자, 이렇게 되면서 정철만 이제 왕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정철에 의해서 이제 탄핵되면서 유배가 되고, 정철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처벌하자 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제 북인이 되고, 좀 온건하게 처벌하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남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북인과 남인이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인과 남인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북인과 남인에서, 이 북인에서도 또 이제 이 대북파와 소북파로 이제 나눠지게 돼요. 대북파와 소북파 나눠지게 되는데, 이거는 무슨 사건이냐면, 이 광해군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선조가 정식 왕후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정식 왕후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후궁소생에 있었던 이 공빈 김씨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광해군이 세자로 이제 책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세자로. 원래 형이 있었어요. 임해군이라고. 임해군은 성질이 좀 포악하고 좀 못돼서 왕이 자질이 없다 그래서 일찍이 세자로부터 배제가 되었었고, 동생인 이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이 되는데, 나중에 선조가 이 변덕이 좀 심하거든요. 선조가 정식 왕비를 새로 맞아들이게 돼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자, 이 인목 왕후가 되겠습니다. 인목 왕후. 정식 왕후죠. 그래서 인목 왕후 사이에서, 이 선조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나오게 돼요. 그 자식이 뭐냐면, 영청 대군이 되겠습니다. 이 영청 대군이 되는데, 이 광해군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이 대북파고, 이 영창대군, 그러니까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영창대군, 이 정식 왕후 사이에서 나온 영창대군이 그래도 적자니까 왕이 돼야 된다라는 이 명분을 강조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 소북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영경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이고, 이이첨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이 대북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대북파는 나중에 인조 반정 이후에 광해군이 나중에 이제 몰아내거든요. 광해군이 이제 인조 반정으로 1623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광해군이 쫓겨나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북파는 이제 몰락하게 되는, 이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이 공빈 김씨가 있고, 인목 왕후가 있고, 또 인빈이 아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빈의 자식 중에서, 아까 신성군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원군이라고 원래 또 있었어요. 정원군. 근데 정원군의 자식이 바로 이 능양군, 인조가 되는 겁니다. 인조?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 삼촌이 되는 거예요. 삼촌을 몰아내고, 왕이 오르게 되는 게 바로 인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교재 보시게 되면, 자, 정여림 모방 사건, 이 기축옥사라고 얘기하는데, 기축면에 일어났었던 옥사 사건과 이 정철의 건정의 사건, 1591년이죠. 기축옥사는 1589년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동인과 안민이 분열되었다. 이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자, 강력하게 처벌하자. 아니다, 온건하게 처벌하자. 남인은 대표적으로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남인 같은 경우는 정여립 사건 때 위관이 정철을 온건하게 처벌하자라는, 자, 이 이황의 문인들, 주로 이제 이황의 문인들이 이쪽에 가담하게 되고, 북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식,
경상우도학파라고 하는 굉장히 의리를 강조하는 임진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었던 이 조식의 문화생들이 주로 이제 북인으로 형성이 되었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광해군 세자책봉 문제로 대북과 서북이 또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대북은 이 조식 남명계, 광해군 혈통상 약점보다 대북은 이제 그 조식이 들어가게 있고, 소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경덕, 화담 서경덕이라고 있어요. 그 송도 3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송도, 그러니까 이 송악을 얘기하죠. 개성을 얘기하죠. 거기에 이제 그 황진이와 더불어서 이제 송도 3절이라고 얘기하는데, 황진이와의 그 어떤 그 러브스토리를 유명했던 사람이 이 서경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 서경덕을 중심으로 해서 소북, 조식을 중심으로 해서 대북파가 형성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식 남명계는 광해군 혈통상 약점보다 항일 공적과 능력이 굉장히 존중되었었다.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 때 이 대북파들이 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의병 활동도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우게 되는 자리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북 같은 경우는 서경덕, 이 화담 서경덕이죠. 영창대군의 혈통을 존중한다. 적통이죠, 적통. 적통에서 나온 자식을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훈척의 정치관에 비판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자, 영창대군, 그러니까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북파하고 소북파가 있었다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붕당의 의하고 이렇게 나와있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친구들이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서 이 당파선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선은 너네들끼리 항상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단합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당파선언으로 해서 조선이 망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붕당이 이렇게 붕당이 나눠져서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의견 대립도 있었지만, 거기서 문제점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 긍정적인 면을 이제 보시게 되면, 정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죠. 정치 세력 간의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좀 더 올바른, 좀 더 나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 살인들의 공론, 이 공개적인 여론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인 여론을 공론이라고 얘기해요. 공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살인들은 지방의 뭡니까? 이 산림 있지 않습니까? 산림을 뭐라고 하냐면, 이 퇴계 이황이라든지, 남명조식이라든지, 이 처사라고 얘기해요. 처사 문인들. 그러니까 이 살인들, 지방에서 은거에서 중앙으로 올라오지 않고, 자, 학자들만 양성하고 학문 연구에 몰두하는 이 살림들이 중심이 되어서 공론을 형성하게 돼요. 공개적 여론이죠. 여론을 형성하게 되면 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지방에 있는 민의가 중앙으로 전달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 이런 장점을 가진다라고 또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살인의 공론을 중시한다. 여론을 중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경연의 활성화. 경연이 뭡니까? 그러니까 왕과 신하가 유교 경쟁과 관련해서 토론하는 게 이 경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학문적인 발달도 이루어지게 되고, 신하들의 의견도 수렴하게 되면서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비변사와 3사 기능이 강화된다. 붕당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 비변사는 뭐냐면 비상변고가 발생했을 때에 맡아보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555년에 을묘해변이 일어나게 돼요. 이 전남 강진 지역으로 이제 왜군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을묘해변을 기점으로 해서 원래 삼포회란 때 처음 만들어지게 되는데 1512년인가요? 그때 삼포회란 때 만들어지게 되면서 1555년에 을묘해변 때 이게 이제 상설기구화가 돼요. 비변사가.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 때에 최고 권력기구로, 임진왜란 이후에 최고 권력기구로 탈바꿈하게 되는 게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비변사는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에 혁파가 되죠. 혁파가 되는데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까요? 비변사 어쨌든 3사 기능이 강화가 된다. 여론 정치를 이제 수렴하다 보니까 그리고 3사 기능이 강화된다라는 거, 비판도 할 수 있는 사원부, 사관, 홍문관 기능이 강화되는. 자, 그래서 산림의 진출과 조선 인조 때 이 산림 직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었죠. 산림의 진출과 청요직을 장악을 한다. 청요직 이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의 그 맑고 중요한 자리를 이 청묘직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자, 청묘직을 뭐 장을 했었던 게 이 붕당 정치의 긍정적인 면인데, 이 부정적인 면을 보시게 되면 자기 당파의 이익을 앞세웠다. 이념보다는 학벌, 문벌, 지원과 연결되어서 국가사회 발전에 지장이 되었었다. 왕권이 비교적 약했었다. 정치기강의 문란을 초래했었다. 자, 이런 게 바로 붕당 정치의 부정적인 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청묘직과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